네. 예전에 뵀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래도 좀 몇 년째 이완 기간이 지나다 보면 좀 잘 까먹고 혈당 사실 아주 타이트하게 컨트롤 안 해도 애들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혈당 높아도 그냥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혈당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계기가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내가 일형 당뇨병에 대해서 100%잘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처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특히 일형 당뇨병은 왜 생기는 걸까, 세 번째 당뇨병의 합병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 그리고 치료의 목표, 그리고 이러한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아까 들었었는데 저희 환자의 예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은 뭔지 잘 알죠? 혈액 속에 포도당이 높은 상태입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럼 포도당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포도당을 안 먹고 살아갈 수는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특히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는 모든 음식에는 포도당,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혈액에서 포도당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당은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우리 몸과 세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아이가 자라나고 그리고 에너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 포도당 덕분이죠. 이 포도당을 조절하는 것은 이 호르몬이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우리 몸의 상복부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둥글넓적하고 약간 길쭉하게 생긴 장기가 있는데 이것이 췌장이고요. 이 췌장 전체에서 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쌀 모양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조직들이 있어요. 이런 조직들이 바로 췌도라고 하는데 섬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췌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섬처럼 생긴 췌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파세포도 있고 베타세포도 있고, 그런데 이 베타세포에서 바로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췌도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슐린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인슐린이 세포 포도막 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들러붙게 되면은 포도당 수송체라는 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있다가 포도당 수송체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받아들여야지 세포가 잘 해피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흔히 우리가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세포가 굶주리게 되고 에너지를 만드는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계속 높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인슐린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 필요량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필요한 요구량보다는 인슐린이 부족한 것이 고혈당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발병 기전, 1형과 2형의 발병 기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1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췌도에서 베타세포가 파괴가 돼서 인슐린을 합성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형 당뇨병이고, 그런데 2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그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 인슐린이 달라붙다 하더라도 세포 내에서 인슐린의 작동에 이상이 생겨서 포도당 수송이 되지 않는 이 상태가 2형 당뇨병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로 말씀을 드리면 1형 당뇨병은 췌도에서 베타세포가 파괴가 돼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병. 우리가 앓고 있는 질환이죠. 대부분 소아나 청소년기에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인에서도 1형 당뇨병이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반드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거죠. 반면 2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만들어내집니다. 그런데 너무 뚱뚱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이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이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오히려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엄청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작동을 못하는 거죠.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조절을 하거나 운동요법을 하거나 아니면 경구,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대부분은 잘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고혈당이 너무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1형 당뇨병은 도대체 왜 생기나, 우리 아이는 왜 1형 당뇨병이 생겼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1형 당뇨병에 대해서 나는 왜 생기는지 알고 있다, 설명을 간단히 해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왜 생기는 것 같다. 네네. 마이크를 좀 잠깐. 네. 아니 입 모양 보고 제가 캐치를 했어요. 네. 네, 두 번째. 네, 네네. 네네네. 네, 아주 정확한 교과서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특히 스티커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그렇게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거는 자기 세포를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베타 세포,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나의 베타 세포를 적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우리 몸의 세포에는 주조직 적합 복합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세포 표면에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정보기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적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이 주조직 적합 복합체가 조금 아군과 적군을 잘 구분을 못해요. 나의 베타세포를 적군이라고 오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 아, 이거 적군인데, 이 베타세포 적군인데,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한 상태에서 대식세포라는 것이 정찰병이거든요. 정찰병이라는 거는 이렇게 혈액에서 이렇게 그리고 조직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적군이 어딨니 이렇게 망을 보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주조직 적합 복합체가 대식세포에다가, 그러니까 정찰병에다가 얘가 적군이야라고 나의 베타세포의 항원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정찰병이 알았어, 내가 전투병에게 알려줄게. 그러면은 이 대시세포가 T세포한테 가요. T세포는 전투병이거든요. 얘가 적군이니까 얘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너네 훈련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T세포가 막 증식을 해요. 얘랑 잘 싸울 수 있도록. 나의 베타세포랑 잘 싸울 수 있는 T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T세포는 B세포한테 가서 야, 이 항원에 나의 이 베타세포, 얘가 적이니까 걔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B세포가 무기를 막 생산을 하거든요. 얘는 무기병이니까. 이 무기가 바로 항체입니다. 자가항체. 그래서 B세포가 나의 베타세포에 대해서 적으로 오인하고 잘못 만들어진 무기가 바로 자가항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가항체가 내 베타세포로 가서 이렇게
여기는 저기 있는 곳이구나라고 타겟팅을 해요. 여기는 타겟팅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이거든요. 면역 세포들 T 세포, 뭐 대식 세포, NK 세포 다 불러요. 우글우글우글 몰려와서 얘를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베타 세포를 마구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타 세포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파괴가 돼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인 췌장 볼륨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면역 향강 세포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여기가 이제 당뇨병이 없는 정상 궤도 세포거든요. 여기서 이제 약간 그 녹색, 초록색으로 보이는 세포가 인슐린을 포함하고 있는 베타 세포예요. 이게 이제 당뇨병이 없으면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당뇨병 있는 친구들은 궤도가 사이즈가 좀 줄면서 아예 이제 그 녹색 세포가 안 보이는 거죠. 베타 세포가 죽어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형 당뇨병이 맞냐 아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처음에 당뇨병 환자가 왔을 때 가족력이나 이런 거를 보고도 추정을 하고 아이가 뚱뚱한지 날씬한지 이런 거를 보고도 추정을 하지만 이런 자가 면역 항체가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의 베타 세포를 공격하는 그 무기를 혹시 갖고 있는지 아는가, 그 자가 항체가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건데요. 우리가 총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자가 항체는 5가지입니다. 이 중에 아마 친구들은 1가지 이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많이 검사를 못하는 마지막 종목, 이 아연 수송세 A 단백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검사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자가면역 항체가 없다고 나왔는데도 1형 당뇨병 환자처럼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은 혈당 조절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1형 당뇨병도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요. A형은 자가항체가 있는 경우, B형은 자가항체는 없는데도 베타세포가 다 그냥 파괴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가항체가 없다고 해서 1형 당뇨병이 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1형 당뇨병의 거의 90%는 자가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항체가 있고 그리고 베타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되면 1형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베타세포가 제대로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C펩타이드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2번째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의 C펩타이드 수치를 알고 계신 분? 가족 중에. 네네. 저기 알고 계신, 네. 세 가족 들었는데요. 한번 마이크를 좀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티커도 준비를 해주세요. 네. 네, 이쪽부터. 네. 네. 0.02입니다. 0.02. 네. 그다음. 네, 스티커 좀 주세요. 네. 이쪽 대답해 주시죠. 4.5. 4.5? 아, 네. 그다음. 네, 이쪽 가족. 1.5. 1.5. 네. C펩타이드 수치가요. 공복일 때랑 식후일 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식후에는 인슐린 분비가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1형 당뇨병은 C펩타이드 수치가 정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C펩타이드는 항상 우리가 공복 검사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복 C펩타이드 수치가 0.6 미만이라면 베타세포가 손상이 많이 됐고 인슐린 분비능이 감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C펩타이드라는 게 뭐냐? 우리 인슐린 수치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 C펩타이드가 뭐냐? 이것도 사실 인슐린 분자 중에 하나입니다. 인슐린이 처음에 췌장에서 만들어질 때요. 이렇게 길다랗게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프로인슐린이라는 그냥 최종 인슐린 말고 프로인슐린이라는 이런 전 버전 단계의 인슐린을 만들어줘요. 그거는 A 펩타이드, B 펩타이드, C 펩타이드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인슐린이 필요할 때 몸에서 방출이 될 때는 C 펩타이드는 떨어져 나오고 A 펩타이드와 B 펩타이드만 이렇게 이제 2개가 하나로 뭉쳐져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실제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아이들은 이 A와 B가 합쳐진 이 인슐린이고요.
근데 이 인슐린은 혈액에서 굉장히 빠르게 분해가 되고 빨리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우리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된다 아니다를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혈액 속에 좀 오래 남아 있는 이 C페프타이드 수치를 가지고 혈당의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고 있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인데 C페프타이드가 높다면 이것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살아있는 1형 당뇨병이거나 아니면은 2형 당뇨병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C페프타이드가 낮다면, 특히 공복펩타이드가 0.6 나노그램 per ml 미만이라면 1형 당뇨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2형 당뇨병이어서 처음에는 C페프타이드가 높았다 하더라도 점점점 C페프타이드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면 2형 당뇨병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졌구나. 이 환자는 이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1형 당뇨병 환자는 처음에는 뭐 1점대까지 펩타이드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0.6 미만으로 대부분 떨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다시 한번 자기 펩타이드 수치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식후에 했던가 아니면은 내가 0.4인데 4로 착각을 하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만나시면 선생님 저희 아이 공복 C페프타이드 수치가 얼마였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직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췌장 기능이 살아있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C페프타이드가 낮고 그 다음에 자가항체가 둘 다 있다면 우리 아이는 그냥 1형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인슐린 주사를 열심히 지금부터 맞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는 1형 당뇨병 환자들 처음에 대할 때 합병증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에 진단되고 너무 좀 슬프잖아요. 일단은 주사를 맨날 맞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듣는 것도 너무 쇼크에다가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너무 막 슬퍼져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계기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혈당 조절 잘 안 하고 그냥 기저 인슐린만 맞아도 별 문제 없잖아요. 당장은 아프지 않잖아요. 혈당 검사 안 해도 우리 애들 그냥 괜찮아 보이잖아요. 병원 갈 일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검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가지고요. 제 환자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딱 그 중학생 정도 되면 이런 일이 잘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혈당을 검사도 안 하고 그냥 감으로 주사를 맞고 그래도 이제 내가 주사를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일단 트레시바나 란투스는 맞고 와요. 그리고 혈당은 안 재요. 그리고 이제 안 먹게 되면 한 번 정도 혈당 재거나 이제 그러고 버티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당화혈색 수치가 막 14% 되고 12% 되고 이런 애들이 좀 많아져서 이거를 또 합병증 너무 슬퍼지는 합병증 얘기를 안 할 수가 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두 번째 계기는 이제 저희 환자 중에 물론 이제 이 친구는 1형 당뇨병 환자는 아니긴 했는데 다른 질환도 갖고는 있었는데 자다가 사망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합병증 얘기를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은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우리 캠프에 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완 기간이 어느 정도는 되는 친구들이니까 한번 중간에 왜 이렇게까지 고생스럽게 혈당 관리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합병증 얘기를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포도당은 몸에 좋다 그랬는데 우리 세포에서 포도당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왜 고혈당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혈당이 너무 많으면요 이게 당분이 그냥 혼자 혈액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최종 당화 산몰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이게 진짜 몸에 안 좋대요. 세포 기능 자체를 막 파괴를 하고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세포가 그냥 좀 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고혈당에 오래 노출시킨 신경세포를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왔는데 정상에서는 이렇게 신경세포는 원래 이제 돌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신경 돌개들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보이는데 보시면 고혈당에 노출되면 돌기들이 사라져요. 나이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세포가 실제로 죽어서 세포 수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세포 송산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혈당이 너무 높을 때 나타나는 일이고요. 그런데 선생님, 혈당 높아도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간다면서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인슐린이 없어도 포도당이 잘 들어가는 세포들이 있어요. 우리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이 잘 생기는 그 어떤 기관들이 바로 그런데 대표적으로 신장, 그 다음에 망막, 신경세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없어도 혈당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요. 그러면은 세포 속에 혈당이 막 올라가거든요. 포도당이 올라가면 그게 솔비톨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이 솔비톨이라는 물질로 바뀌면 이게 세포 속으로 물을 막 끌어당깁니다. 그럼 세포가 땡땡 부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땡땡땡땡 부어요. 그러다가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세포를 죽이는 물질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혈당을 솔비톨로 바꾸는 경로를 우리가 폴리올 패스웨이, 폴리올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활성화돼 있는 세포들이 그리고 인슐린이 없어도 포도당을 잘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훨씬 더 미세혈관 합병증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합병증 저는 이제 입원 환자 생기면은 5가지 외워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대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뇌혈관이 막힌다든지 신경혈관이 막힌다든지 이런 건 사실 나이가 좀 들어서 생기는 거니까 아이들에서 생길 수 있는 진짜 이완기간 뭐 5년, 15년 되는 아이들에서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미세혈관 합병증이거든요. 그걸 오늘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합병증 5개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당뇨병 합병증? 네. 5가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아니면 3가지? 3가지? 네. 네네 저기 가운데 계십니다. 당뇨성 케톤 산증 미세 알부민류, 당뇨성 망막병증, 네네. 신 네네. 급성 신부전. 네네. 네. 그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케톤산증은 우리가 급성 합병증에 해당이 되고 지금은 이제 만성협병증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미세혈관 협병증은 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 중에서 망막혈증, 망막병증, 그 다음에 신장병증 그리고 신경병증 요 3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망막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망막은 눈 안에 깊숙한 곳에 위치를 합니다. 아주 안쪽에 위치를 하고요. 여기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 망막입니다. 이 망막은 빛이 눈에 들어오면은 신경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곳이죠. 근데 이 망막은 혈관이 쫙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 혈관들이 망막에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소도 공급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고혈당에 노출이 되면은 이 망막을 먹어 살리는 혈관들이 좀 세포가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터져 나가고 그리고 안에 이제 삼투물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혈관이 막히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혈관이 새로 막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대표적인 증상이 눈앞에 먼지나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 다니거나 떠다니는 느낌이 이제 참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빛이 갑자기 번쩍번쩍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사물이 삐뚤어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심해지면은 이제 시력을 아예 잃기도 합니다. 이런 무서운 이제 망막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병증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우리 콩팥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콩팥이 우리가 2개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요 소변을 걸러주는 부분을 잘라서 보면은 신장체가 100만 개 정도가 우리 몸에 콩팥에 들어 있고
이 신장체를 또 자세히 들여보다 보면은 사구체라고 하는 혈관이 또아리를 틀고 이제 공처럼 뭉쳐져 있는 이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구체를 통해서 사구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들어가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들은 빠져서 소변으로 아래쪽으로 쭉 빠져서 나가고, 그 다음에 몸에 좋은 물질들, 예를 들면 단백질 이런 것들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이제 혈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구체라는 것이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고혈당에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 사구체를 구성하는 이 혈관들이 땡땡 붓고 세포가 파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조직들도 부풀어 오르고 딱딱해지고 이제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보시면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구체인데, 사구체 안에 이게 빨갛게 보이는 거는 이제 적혈구거든요. 그래서 혈관 내에 적혈구들이 예쁘게 이제 지나다니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기저 세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예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당뇨병, 심장병증이 생기면은 이 혈관과 주변 조직들 사이, 주변 세포들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고 뒤엉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노폐물을 걸러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심장병증의 경과를 보시면 처음에는 포도당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소변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장 기능이 오히려 올라가요. 혈류량도 더 많아지고 소변도 더 많이 보게 되고 신장도 커집니다. 기능이 막 활성화가 돼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그 신장 사구체 혈관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검사를 해서 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한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모습이 조금 더 바뀌면서 알부민뇨라는 것이, 아까 이제 잠깐 구민정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알부민은 분자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구체에서는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 혈액에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구체가 망가지게 되면은 알부민을 소변으로 질질질질 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알부민이 소변에서 검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세 알부민뇨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있을 때까지도 신장 기능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알부민 소변 나와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느낀 증상이 없는 거죠. 그냥 괜찮아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한 15년에서 25년 정도 들어가면 이제 미세 알부민뇨가 아니라 대량 알부민뇨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백질이 팡팡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부터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노폐물을 걸러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때부터는 투석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25년, 30년 지나가게 되면은 말기 신장 질환이 돼서 정말 투석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 알부민뇨가 있냐 없냐, 그리고 대량 알부민뇨로 진행을 했느냐 안 됐느냐가 신장병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미세 알부민뇨가 있으면은 무조건 이제는 한 번이라도 발견되면 이제는 신장 기능이 정말 초기라도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 몸에 뭐 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심하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유난히 일주일간 혈당이 너무 높았다든지 혈압이 높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도 알부민이 소변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검사한 거에서 알부민이 나왔다고 해서 알부민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에 한 3번 이상의 검사에서 2회 이상 알부민이 검출된 경우에만 알부민뇨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미세 알부민뇨가 발생했다고 해도 한 그 중에 일부는, 대부분 한 50% 정도는 미세 알부민뇨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나머지 50%는 혈당 조절을 열심히 하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 알부민뇨 상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은 단백뇨로 전환이 되겠죠. 이제 단백뇨가 되게 되면은 다시 거꾸로 돌아갈 길은 없다. 이제는 열심히 관리해도 질병의 진행을 천천히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세화 알부민뇨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더 열심히 혈당 관리도 하고 식이 관리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신경병증입니다. 이게 신경병증은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요인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고혈당 때문에 신경세포 자체가 데미지를 입어서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혈관 자체가 좀 좁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신경에 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경병증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어디서 생기냐, 증상이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제일 흔한 것이 대칭성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척수근병증, 세 번째가 단일신경병증, 네 번째가 자율신경병증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비교적 흔한 대칭성 다발성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칭성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은 말 그대로 대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생기는 말초신경병이라는 얘기죠. 장갑, 양말 착용 부위의 감각장애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목, 발목 이런 데에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증상이 별로 없이 그 진동각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동을 이렇게 주는 자를 이렇게 대가지고 발의 진동을 느끼게 해봤을 때 진동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킬레스건에 이제 반사를 줘봤을 때 아킬레스건의 반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본인의 증상은 하나도 없어도 생길 수 있는 초기의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증상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발이 저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손이 저릴 수도 있고, 어디 찔리지도 않았는데 발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온도나 아니면 통증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는 진짜 심해지면은 근력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초신경병증이 내가 있는지 어떻게 진단을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증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손에 타는 듯한 증상이 있느냐, 아니면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느냐, 아니면 감각이 떨어져냐, 아니면 쩌릿쩌릿한 증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고, 두 번째로 이런 이제 신경병증 신경학적인 검사들이 있어요. 모노필라멘트 검사, 진동 감각 검사, 발목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 분? 네, 회장님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이런 검사들을 한 번씩은 적어도 설문지는 한번 해봐야 되고, 이런 검사들을 한 번씩 해보면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정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신경병증 중에서 자율신경병증인데요. 이것은 고혈당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의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심장하고 혈관, 그리고 소화기관, 방광, 그리고 생식기, 피부의 땀, 그리고 기름 분비 장소에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거나, 아니면 안정이 그냥 운동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빠르게 맥박이 뛰거나, 아니면은 먹으면 먹는 대로 소화가 안 되고 먹으면 토하고 설사한다든지, 이런 것도 증상 중에 하나고,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도 이런 자율신경병증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 심장하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입니다. 이것이 은근히 가장 흔한 자율신경병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증상은 사실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에는 진단 후에 5에서 10년 이내의 사망률이 25에서 50%나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사망률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선별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하얀색 가운 입으신 분이 간호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노란색 머리 환자가
이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는 뭔가 불고 있죠. 그래서 발사바 조절 이렇게 풍선을 부는 이제 행위를 하면 혈압이 이제 조금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런 패턴이 정상인지. 그 다음에 누웠다가 확 일으켰을 때 체위 변화를 줬을 때 혈압이 좀 떨어졌다가 금방 다시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자율신경병증 검사입니다. 자, 이런 검사를 혹시 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네, 우리 회장님만 계속 하고 계신데요. 저는 대부분 안 하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 치료를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해서 고혈당의 위험을 최대한 낮춰서 합병증이 발생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자, 아까 구민정 선생님께서 치료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5세 미만은 사실 당뇨가 자주 오는 이제 나이는 아니긴 하지만 당뇨병 환자가 생기면은 이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를 하지만 너무 저혈당이 많이 오게 되면은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조금 식후혈당이 높은 것, 공복혈당이 한 180까지는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특히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은 좀 더 엄격한 기준, 공복혈당은 130 미만, 식후혈당은 180 미만,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7%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그렇지만 또 최대한 저혈당은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도달을 하려면 혈당을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연속혈당 측정기 사용하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면은 혈당 기록을 이렇게 잘 재놔서 어떤 인슐린 용량을 맞았는지, 혈당은 어땠는지, 그리고 운동을 했던 혈당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 와서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인슐린을 어떻게 조절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당화혈색 혈색소라는 것을 수치를 봐서 3개월 동안의 혈당 관리가 잘 됐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민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보통은 한 160 미만으로 조절을 하면 당화혈색소가 그래도 7% 미만으로 조절이 돼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일 때는 6%일 때 생기는 당뇨병 합병증의 리스크보다 12%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망막병증의 합병증은 거의 20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타임 인 레인지라는 그 시간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 당화혈색소 9%였던 사람이 7%까지 떨어지면 30년 후에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줄어드냐? 거의 50에서 30% 정도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에 대해서 아까 구민정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외래 혈당 프로파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슬라이드가 조금 작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2주 정도의 간격으로 그 동안에 센서 활성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99% 이렇게 돼 있고 이 환자는 아주 스캔도 자주 하고 혈당을 자주자주 체크한 환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혈당이 있는데 평균 혈당은 좀 비교적 높은 편이거든요. 한 181 정도 되고 그랬더니 이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는 7.6%입니다. 변동계수라는 것은 혈당이 변화하는 폭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36% 미만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데 37%니까 약간 높은 편이고 목표 혈당 범위에 70% 이상 넘어가면 좋은데 50% 정도만이 목표 혈당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이제 우리가 혈당의 백분위수를 보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환자도 주로 새벽까지 거의 낮까지 고혈당, 그러니까 이 목표번이 70에서 180을 훨씬 초과해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겨우 이제 점심 때 주사 맞고 조금 떨어지고 저녁 때 주사 맞고 약간 떨어지고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민정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파란색을 띠는 요 구간이 이 70에서 180 목표 범위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이 혈당 조절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톡혈당 측정기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간헐적 스캔 시스템과 실시간 스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덱스콤은 이 실시간 스캔 시스템인데 간헐적 스캔 시스템도 좀 비교적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간헐적 스캔 시스템은 휴대폰을 센서에 댈 때만 포도당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스캔 시스템은 송신기 자체가 센서에 있는 혈당을 핸드폰으로 전송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고혈당과 저혈당을 예측할 수 있고 실시간 경보도 알람을 줄 수가 있죠. 이거는 실제 제 환자의 이제 그 외래 혈당 프로필입니다. 이 환자는 보시면은 평균 포도당 농도가 141입니다. 굉장히 조절을 잘하는 친구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엄마가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거의 저혈당도 발생을 많이는 하지는 않았었고 타이밍 레인지 즉 70에서 180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아침에 이제 학교 등교하고 나서 그다음에 점심 시간은 사실 관리를 많이 해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간식도 먹고 하다 보니까 혈당이 좀 비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목표 혈당 범위 유지율이 75%에 해당하고 센서도 거의 24시간 착용하고 거의 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도 문제점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표준 편차가 너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식후 혈당이 너무 높을 때가 있고 또 이걸 조절하다 보니까 이제 식후의 혈당이 또 너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저혈당 알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 환자도 탄수화물 인슐린 비민감도로 조절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 그냥 엄마가 감에 의해서 혈당을 지금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수화물 인슐린 비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보다는 조금 패턴이 아주 좋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시간 스캔 말고 간헐적 스캔은 별로인가? 사실 사용만 잘하면은 간헐적 스캔 시스템도 실시간 스캔 시스템만큼의 효용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센서가 95% 활성이 돼 있는 거죠. 이 간헐적 스캔 시스템에서 센서 활성 시간을 95%까지 늘리려면 엄청 자주 혈당을 재야 됩니다. 이 환자는 거의 하루에 8번 이상 혈당을 자주 재고 있는 친구고요. 평균 혈당은 157, 평균 혈당은 아주 좋습니다. 관리기에 표시된 당화혈색소는 7%지만 실제로는 사실 6.5% 정도 나왔었고요. 변동 계수도 36% 이내로 정상이고 목표 범위가 물론 이제 높을 때도 좀 있어서 목표 범위는 약간 이제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타이밍 레인지에 들어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간헐적 스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일일 혈당 보고가 마치 24시간 계속 실시간 스캔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제가 이제 아픈 손가락인데 보시면 14일 동안 센서 활성 시간이 23%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이 환자를 그래서 입원을 시켜서 또 교육을 하고 퇴원을 시켰는데 잘 안 됩니다. 그 두 아이의 차이는 이제 물론 나이 차이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또 아무래도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탁 달라붙어서 계속 조절을 하면은 이게 조절이 잘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바쁘셔서 많이 도움을 못 주시고 계시고 아이도 시키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 혈당 쟀니? 하면은 재서 알려줘요. 근데 정말 그때만 잽니다. 그리고 딱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만 딱 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래 혈당 프로필이 잘 생성이 안 되죠. 거의 혈당을 안 재니까. 타이밍 레인지가 1% 미만입니다. 거의 측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일일 혈당 프로파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안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을 몇 번 했나 이렇게 봤더니 하루에 정말 한 번, 두 번 이렇게 재고 있어요.
참 너무 슬픈데, 근데 말은 되게 잘 들어요. 입원시키면 되게 잘하거든요. 혈당 조절 엄청 잘 돼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그냥 포기해야 되냐? 제가 포기를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게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저의 환자 1년 전에 간헐적인 스캔 간이혈당 보고서입니다. 보시면은 평균 혈당이 300일 때도 있고 250일 때도 있고 200일 때도 있고요. 데이터 일수가, 그러니까 입력이 된 데이터 입수가 36%, 7%, 43%, 그러니까 5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당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계기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혈당을 좀 조절을 잘하게 되는. 삶의 목표가 없었던 친구인데 운동 선수를 해야 되겠다는 삶의 목표가 좀 생겼어요. 혈당 조절을 잘 안 하고는 운동 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목표가 하나 생겼고, 그리고 그 시기에 입원을 해서 다시 재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의 마인드도 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엄마가 좀 많이 바쁘셨고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쓰셨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를 굉장히 컨트롤 잘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운동선수가 되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엄마도 굉장히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혈당을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좀 뚱뚱한 친구여서 그 뚱뚱한 것을 조절해주는 싹센다라는 주사도 같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 조사도 같이 맞았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100% 데이터 일수를 달성하고 있고 평균 혈당이 150 이하로 떨어져 있고, 보시면 타이밍 레인지에 그래도 비교적 많은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당화혈색소가 거의 10%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6.5%, 6.8% 그렇게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 치료와 관리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비단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고, 처음에 이제 너무 교육받아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아이 혼자로서는 다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부모님의 도움만으로도 안 됩니다. 의료진도 같이 나서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짐을 조금씩 나누어 가진다면, 정말 아이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엄마만 하지 말고 다 같이 나누어 가진다면 우리 당뇨협회 그리고 정부와 학회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